안녕하세요. 22학번 임재재입니다. 오늘은 듀언스 엠브리올로지를 이용하여서 발생학에 관해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GPT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편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생학의 자세한 내용들을 공부하기 앞서 발생학의 전반적인 서론과 개요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발생학의 서론과 개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 그래서 발생학의 정의란 수정된 난자가 하나의 성체 개체로 발달하는 전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구나. 이는 reproduction, 생식과 development 발생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development는 수정란이 점차 구조적, 기능적으로 정교한 개체로 분화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발생학은 다양한 하위 학문들이 포함되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Human Embryology, 이것은 인간의 발생에 집중하는 것이고 Teratology, Death Morphology는 기형의 발생 원인 및 유형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Developmental Biology는 유전적, 분자적 기전을 포함한 포괄적 생물학을 의미해. Comparative Embryology, Comparate니까 다른 종과의 비교를 통한 진화적 관점을 연구하는 학문이겠지. Experimental Embryology는 Experimental, 즉 실험을 통해서 발생 조절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그리고 Clinical Embryology는 이는 의학적으로 적용을 하는 학문을 얘기해. 그래서 발생 초기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지금까지 발생학이 많은 발전과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겠지? 그 중에 일단 파일로너지, 개통 발생을 먼저 한번 봐보자. 이것은 종의 진화적 역사로 개통 반복설은 인간 배아가 진화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이론이야. 하지만 그 위에 본 베어 법칙, 즉 베어 법칙이 새로 나오며 발생 초기에는 모든 종이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종이 분화됨에 따라 특수한 구조가 점점 생긴다는 이론이 나오게 되었어. 개체 발생이 하등동물의 성체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등동물의 배와 유사한 형태를 거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그래서 발생학의 기초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세포 수준의 발생은 이렇게 cell proliferation, 세포 증식이 일어나고 growth, 성장을 통해 differentiation, 분화가 일어나며 migration, integration, 그리고 apoptosis, 즉 세포 잠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또 주요 과정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rearrangement, 재배열이 일어나게 되지.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은 이렇게 주차에 따라서 발생 단계를 나눠볼 수 있어.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에서는 수정과 착상이 일어나고 germ disk가 형성이 돼. 그리고 세 번째 주에서는 원시선 형성, primitive strig라고 하지. 그리고 3배업 분화 시작, gastrulation이라고 하는데 ectoderm, mesoderm, endoderm으로 이렇게 배엽이 3개로 분화가 되게 돼. 그리고 week 4주에서 8주, 이때를 이제 embryonic period, 배작이라고 부르는데 organogenesis, 기관이 형성되며 선천 기형의 주요 원인이 이 시기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게 돼. 그리고 9주부터 38주까지는 fetal period, 태아기로 성숙 및 기능 획등의 중심에 이제 일어나게 되고 태아의 빠른 성장과 기관 완성이 되는 시기야. 그래서 embryonic folding에 대해서도 한번 봐볼까?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발생해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배아는 week 3까지는 embryonic disc, 납작한 형태를 이루고 있지. 그래서 이후 folding을 통해서 입체적 구조를 형성하게 돼.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longitudinal folding, 이거는 craniocaudal folding이라고도 하지. 그래서 머리와 꼬리 부분이 접히면서 원통 구조를 형성하게 돼. 다음은 lateral folding, 양측이 접혀서 몸통이 완성되며 이는 프라이네핏과 탯줄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 그 다음 organogenesis는 이제 기관을 형성하는 기간인데 4에서 8주 동안 약 4,500개의 기관 중 90%나 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야. 그래서 이 시기에 이상이 생기면 선천성 기형, congenital anomaly의 발생 위험이 아주 크다고 하대. 그리고 태아기의 의의를 한번 봐볼까? 태아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기능적 완성과 크기 증가가 일어나는 시기야. 그래서 9에서 12주는 눈꺼풀과 장기의 내재화가 일어나고 윅 20 전후에서는 폐기능이 준비되며 28주에서 38주는 피부, 지방, 근육이 형성하게 돼. 이때 제대로 형성이 되면 생존 가능성이 매우 증가하게 되지. 그래서 발생학 연구의 최신 흐름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 이것은 이제 lineage tracing, 세포 계보를 추적하는 과정으로 오진호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제 소마이틱 모사이시즘 같은 연구의 주요 핵심 이론이지.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후손 세포로 분화되는지를 추적하는 연구 방법이야.
그래서 세포의 운명 결정 시점과 오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 발전된 발생학은 단순히 구조를 기술하는 것에 넘어서 세포 수준에서의 역학적 이해를 지향하고 있어. 그래서 일단 발생학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내가 이제 GPT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은 이제 오지원 교수님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오지원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 중에서 이제 더 심화된 내용이나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원스 엠브로이더지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그래서 일단 내가 첫 번째로 궁금했던 거는 원시선 형성과 관련이 있어. 원시선이 형성되면서 이제 좌우축이 결정이 되게 되잖아. 근데 이때 막 미리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다, 레프티 같은 신호 전달 분자들이 이제 비대칭성을 형성하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해볼게. 일단 좌우 비대칭성의 시작은 노드에서 시작하게 돼. 이것은 이제 원심석이 형성되면 그 머리 쪽 끝에 있는 프라이미티브 노드를 의미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서 더 심화하여서 이 노드 안에는 회전성 선모, 로테이팅 실러라는 게 존재한대. 이 선모가 왼쪽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주변의 액체 흐름을 왼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이 흐름이 좌우 대칭을 깨뜨리는 최초의 물리적 단서라고 한대. 그래서 노다 흐름과 신호 전달 분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로 노다. 이것은 TGF 베타 계열의 분자로 왼쪽 중부엽에서 바람이 증가한대. 그리고 lefty 1, lefty 2. 이는 노달의 억제자이고 경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PTX2라는 분자는 좌측 장기 배치 유도하는 전사인제. 일단 앞에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몸에서 이제 왼쪽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네. 그래서 작용 기전을 한번 살펴보면 회전 선모에 의해서 왼쪽으로 액체가 흐르게 되고 왼쪽 노드 주변 세포가 칼슘 농도가 증가해서 노다 유저자가 발현이 증가하게 돼. 이때 노다 단백질이 왼쪽 라테럴 플레이트 메소덤에서 국소적으로 활성화가 된대. 이때 레프티 1은 미드 라인에서 발현되어 오른쪽으로 노달이 퍼지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그리고 레프티 2는 노달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게 하는데 이는 피드백 이니베이션을 통해서 억제를 하는 과정을 거친대. 그래서 노달은 PTX2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게 되고 이는 좌측 장기 패턴을 형성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와. 그래서 이 기전을 통해서 심장이 이제 왼쪽으로 휘는 루핑이 일어나게 돼. 이건 이제 카디악 루핑이라고 하지. 그리고 위장에서 봤을 때 위는 왼쪽에, 간은 오른쪽에 위치. 즉 이러한 기전들이 우리 몸에서 장기들이 비대칭으로 배치하게 되는 사이터스 솔리터스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과정들이 이상이 생길 수 있겠지. 선모 운동에 결함이 생겼을 때는 사이터스 인버서스, 장기 좌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노달 레프트 유전자의 결함이 일어나게 되면 헤테로택시 신드롬, 즉 비정상으로 좌우가 혼합 배치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PTX2 결함이 되면 심장, 폐, 장기 발달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 유전병으로 카르타제널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대. 이게 선모에 의해서 유체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비대칭성이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 다음은 이제 신경관 발달 과정에서 이제 내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신경광이 닫히는 시기에 엽산대사가 작용을 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 엽산대사가 왜 중요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이 과정이 방해되면 어떠한 뭐 병이 생기고 그런 분자적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 이제 내가 더 추가적으로 조사해 본 것은 수업 시간에 이제 Neural Tooth Closer에 대해서 배웠는데 엽산대사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엽산대사는 매우 정교한 과정인데 일단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시기는 배아기 3, 4주 신경과 다치는 시기에 이제 중요하겠지. 그래서 엽산 대사는 DNA 합성, 세포 분열, 메티라의 필수적인 대사 과정이래.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손 질환은 스피나 바이피다, 척추 관립증, 그리고 아네세팔리 문해증이 있어. 분자적 원인으로는 폴레이트의 대사에 장애가 발생하여서 세포 증식, 이동, 상피 변화의 실패 때문이야. 일단 신경관 형성 과정을 먼저 요약해서 보도록 하자. 원시전 후방에서 신경판, 뉴럴플레이트가 형성이 되고 이제 뉴럴포스, 신경 주름이 형성이 되지. 그리고 중앙에서 올라 점점 말려서 봉합하는데 이때 신호를 주는 것이 노토콜드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지. 로스타르에서 카우다, 머리 쪽에서 꼬리 쪽으로 가서 방향으로 신경관이 닫히게 되고 이것이 중추신경계의 기초가 돼. 그래서 이 과정이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세포 변화로 진행되지 않으면 신경계 결손이 발생하게 된대. 그래서 엽산의 생물학적 기능에 대해서 한번 봐보자. 엽산은 DNA와 RNA를 합성하는데 DTMP를 합성하는 데 필요해. 즉 DNA 복제의 핵심 전구물질이겠지. 그리고 신경관 다칠 때에는 세포 이동, 분열, 재배열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엽산이 부족하면 세포 분열의 속도가 지연되어서 신경관 폐쇄가 실패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대. 즉 이때 중요한 분자 기전이 메틸레이션인데 SAM, S-아데노신 메시아닌이 생성되고 이는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 필요해. 이는 이제 대사 시간에 배웠던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SAM이 매트 도너였지. 그래서 이는 에피제네틱 젠 레귤레이션에 관여를 한대. 즉 엽산 부족 시 발생하는 이렇게 병태 생리가 다양하게 있어. 그래서 관련된 신호 전달하는 유전자들을 한번 봐볼까? 그래서 Planar Cell Polarity (PCP 패스와이는 세포의 극성을 정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리고 SHH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언급은 됐었는데 이것들은 이제 배 쪽, 등 쪽의 축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 유전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봐보면 VAN-GL2, Cell SR2, DVL 그리고 이는 PCP의 경로를 구성하는 단백질이고 MTHFR 이는 엽산 대사 효소야. 그리고 그 외에도 PAX3, GLHS3, GIC2라는 신경주름 형성 유전자가 있네. 그래서 대표적인 신경관 결손 질환으로는 이렇게 아넨세팔리 문해증과 그래서 이건 뇌의 신경관이 다치지 않은 거겠지. 그리고 스피나 바이피다 이건 척추 관림증으로 척수 신경관이 다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환이야. 전체적으로 이제 신경관이 다치지 않을 때도 있겠지. 근데 이건 이제 상당히 치명적 기억으로 크라니얼 라치스티시스라고 해. 그래서 얘는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엽산 보충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임신 최소 1개월 전부터 12주까지 복용을 하거나 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복용을 할 수 있대. 그래서 신경관이 다치는 시기는 임신 4주 전후라 계획 전부터 복용해야 예방 효과가 크다고 하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엽산이 중요한 역할, 발생 단계에서도 엽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척추 얘기가 나와서 이거 이제 소마이트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해보고 싶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마이트가 분해된다는 것까지만 배웠지만 체절은 이제 세 종류로 또 분할을 할 수 있대. 그래서 체절이 분화되는 단구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보고 각각이 신체의 어떤 부분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HOX라는 유전자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분화 과정의 정밀도로 조절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 체절은 발생해서 이제 등뼈, 피부, 근육 등 우리 몸의 축성 구조를 만드는 기초단위지. 그지? 그래서 체절은 이렇게 중배부 일부분인 파라악시엄 메소더면서 유래하게 돼. 그래서 척추를 따라 좌우 대치정으로 배열된 분절된 구조이지. 보통 발생 3주 말에서 4주 초에 발생을 하고 머리에서 꼬리바람으로 하루에 약 3쌍씩 생겨난대. 성인의 경우는 42에서 44쌍의 체절이 일시적으로 존재한대. 체절을 그래서 분화 과정을 한번 봐보자. 체절은 우리는 소마이트까지만 배웠지만 실제로 이렇게 스클레로텀, 경골절, 마이오텀, 근육절, 널메텀에 피부절의 세 단계로 이제 분화를 하게 되는데 각각의 위치도 또 달라. 그래서 스클레로톰은 벤트럴 메디아 쪽,
그리고 이는 척추, 갈비뼈, 척추 사이 디스크 등의 뼈 구조를 형성하게 돼. 그리고 마이오톰, 근육절은 dorsolateraL에서 유래를 해서 골격근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더마토면은 dorsamoidea, 등 쪽 중간에서 위를 해서 진피, 특히 등 쪽 피부에 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즉 이 과정은 또 조절하는 인자들이 있겠지. 그게 바로 이 SHH, WNT, BMP 같은 신호전달 인자들이야. 그래서 HOX 유전자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 HOXG는 전사인자를 코딩하는 유전자로 체절마다 정체성을 지정해주는 좌표 역할을 한대. 그래서 인간은 4개의 HOX 클러스터, A, B, C, D 4종류를 갖고, 즉 이제 HOX 유전자를 비유를 해보자면은 이 체절은 목을, 어떤 저 체절은 허리를 만드는 이런 설계도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한번 발현 방식에 대해서 봐보자. 컬리니어리티라는 선형 사능성에 대해서 이제 사능성을 이용해서 발현을 하는데, genomic collinearity, spatial collinearity, temporal collinearity, 좀 어렵지만 한번 자세히 봐보도록 하자. 그래서 genomic collinearity 이에 대한 설명은 염색체상의 순서대로 배어되어 있고, spatial collinearity 앞에 있는 유전자는 머리 쪽, 뒤쪽 유전자는 꼬리 쪽 체절에서 발현하게 되는, 즉 위치에 따라서 발현하는 위치가 다른 거야. 그리고 temporal, 암 유전자가 시기상으로 이제 먼저 발현되고 뒤 유전자는 나중에 발현되게 되죠. 그래서 HS 유전자 발현이 조절하는 것을 한번 봐보자. 이렇게 우리 경추, 흉추, 요추, 촌추 등 이렇게 cervical, thoracic, 이제 lumbar, sacral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 그래서 이때 발현 조절하는 HOX들이 다 종류별로 나눠져 있네. 즉 이 유전자 발현의 정확도가 곧 체절의 정체성과 위치를 결정하고,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뼈, 신경, 피부의 패턴이 어긋나는 문제점을 초래하겠지. 그래서 이제 과발현됐을 때 결실, 돌연변이, 결함 각각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상 유형이 되게 많이 나타나. 그래서 과발현됐을 때는 뒤쪽 구조가 앞쪽에 형성되는 posteriorizzation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 비정상적 구조와 끝 구조 이상 등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네. 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몸의 발생 단계에서는 정말 하나하나가 다 세밀하게 조정되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어떤 데는 그냥 빨리 만들어지겠지, 대충 만들어지겠지가 아니라 정말 세세한 유전자 하나하나의 문제라도 생기면은 우리 몸에 큰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만큼 정말 생체의 발생 시스템은 되게 세부적으로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즉 인체의 신비지. 다음은 이제 심장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이제 오지원 교수님 수업 시간에 심장이 이제 루핑을 하면서 발생을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 그래서 이러한 심장관이 휘는 루핑 과정에서 어떤 분자적 신호들이 방향성을 결정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실패하면 어떤 기형이 발생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할게. 일단 카디악 루핑에 대한 설명은 직선형 심장관이 C자 모양에서 S자 모양으로 휘어지면서 입체적 사방 구조를 변한 과정이야.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심방과 심실, 아트리움과 벤트리클의 위치가 정해지는데,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제 심방이 원래는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배웠지. 그래서 이는 발생 22일경에서 28일경에 일어나게 되고, 정상적으로 오른쪽으로 휘는 것이 덱스트로 루핑이 기본이야.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봤었지, 노다, 레프티, PTX 이런 분자들이 루핑에 영향을 준다고 했고, 그래서 기형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자. 이건 위에서 아까 자세히 봤으니까. 루핑이 제대로 안 되면 심장의 공간적 구조가 잘못 배치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심장 기형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종류가 되게 많지. 일단 심장의 오른쪽에 위치한 덱스트로카르디아, 그리고 메소카르디아는 심장의 흉부 중앙에 위치한 거. 근데 이건 이제 루핑 방향이 애매할 때 나타나겠지. 그리고 L-루프, 레보 루핑이라는 것은 왼쪽으로 휘어진 거야. 그래서 좌심실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 ventricular inversion이 발생하게 돼. 다음은 congenitally corrected transposition of great arteries, CCTGA라고 부르는데, 이는 심실과 대혈관 위치가 반대되는 문제. 그래서 혈로는 정상인데 이제 구조가 뒤바뀐 거겠지. 다음은 situs ambiguous, 그리고 heterotaxis syndrome. 이는 좌우 장기 위치가 혼재되어 있는 건데 심장 구조가 복잡하게 되고 다기관 기형이 동반이 가능해.
그래서 심각한 기능장애 일으키는 것은 이제 중복구조, 단일심실, 방식 연계 이상 등의 엄청 큰 문제들이 있겠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결손이 됐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심장에 나왔으니까 또 혈관, 혈류 이런 혈액순환이 또 중요하겠지. 그래서 혈관계도 이제 되게 발달을 할 텐데 일단 배아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어떻게 일어날지 또 궁금하고, 또 이때 배아 혈액순환에서 우리가 배웠던 바에 의하면 나나, umbilical cord, 태반 혈관망들이 형성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서로 전환되는지, 또 이런 것들이 출생 이후에는 어떤 구조로 잔여하게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걸로 지원서 엠브리올로지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 배아의 혈액순환은 초기 생존과 성장, 그리고 이제 태아기에서 신생아기로의 전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대. 그래서 나당, 욕색, 제대, 엄블리커스, 그리고 태반, 플라센타 혈관망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형성, 기능 전환, 퇴화하는 순환 계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한번 3대 혈관망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자. 배아의 3대 혈관망, 이것도 오지은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일단 난원 혈관계, 위탈렌 베서스는 발생 3주경에 형성이 되고 주요 기능은 초기 영양을 공급하고 장관 및 간 혈관을 형성하는 기능을 해. 다음 엄블리카 베서스는 베서들은 발생 3주경에 형성이 되며 태반과 연결되어 산소와 영양을 교환하는 역할을 해. 다음은 코리오닉 빌리, 이는 이제 태반 혈관계로 발생 3주 말에서 4주쯤에 형성이 되며 엄마와 태아 간 실질적 물질 교환을 시작하는 시기야. 그래서 한번 각 혈관망의 상세된 설명을 한번 봐보도록 하자. 비탈린 서큘레이션에서 이제 arterial vein으로 나눠져 있겠지. 이 비탈린 arterial은 쌍으로 존재하며 배아 중심부에서 난황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기능을 해. 그리고 vein은 반대로 난황에서 배아로 산소와 영양을 반환하는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이 난황막에서 초기 혈구를 형성한대. 이게 혈기 형성의 첫 장소구나. 그리고 이후 gut, portal vein 등의 혈관 구조로 재편되게 된대. 그리고 이는 후에 포탈 베인, 장관막 혈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는구나. 되게 실제로 이런 딥한 내용들을 보니까 더 신기한 내용들이 많네. 그리고 이제 umbilical circulation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자. umbilical arteries도 또 두 개로 이어져 있으며 이는 방향이 배아에서 태반 쪽이야. 디옥시제네테이드 혈액을 태반으로 운반, 즉 산소가 없는 혈액을 태반으로 운반하고 umbilical vein은 태반에서 배아로 들어오니까 산소가 충분한 옥시제네티드 혈액을 배아에 공급하게 되겠네. 그래서 제대정맥은 배아 내에서 ductus venosus, 정맥관을 통해서 관을 partly 우회하여 심장으로 혈액을 전달해. 심장의 우심방, 우심실, 동맥국 및 대동맥을 통해 다시 태반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래서 이후 제대정맥은 간인데, 리가멘텀 테레스고 동맥은 방광 측면인데 메디얼 엄빌리컬 리가멘트로 변화하게 됩니다. 태반 혈관계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 이건 이제 chorionic circulation이지. 태반의 villi, 육모가 안에 이제 태아 혈관망이 형성돼.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이 신사이티오 트루퍼 블라스트가 이 태반에 이제 막 침투를 하면서 라쿠나 시스템을 막 형성을 했잖아. 이제 이런 거에서 관련이 있겠지. 그래서 엄마의 라크나 관엽과 인접해서 물리적으로 혈액이 섞이지 않고도 여기서 이제 배웠던 거는 그 패시브 트랜스포트, 산소 영양, 디퓨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환이 가능하대. 그래서 임신 후기에는 이 제대혈관이 거의 전체 태아 혈류의 50% 이상을 순환한대. 그래서 위에 했던 것들이 요약이고, 잔여 구조가 이제 이것들을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간의 인대, 정맥간의 인대, 뭐 예측 제대 인대, 얕은 함몰들, 뭐 동맥간 인대 같은 것들이 되는 게 신기하네. 자, 그러면 이제 태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태반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 그래서 태반이 아까
육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육모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바에 의하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발달을 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발달하면서 이런 물질 교환 능력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아까 신사이티오트로퍼 버스타일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이게 모체로 따지면은 이 태아는 사실 외부에서 온 외계 물체라고 인식하게 되잖아. 그럼 당연히 모체에 이제 면역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겠지. 근데 그런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면은 태아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태아가 건강하게 잘 엄마 뱃속에서 지낼 수 있는지, 어떻게 면역계를 회피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 음, 이 질문은 이제 여러 육모와 물질 교환 그리고 면역학적 관용, 즉 immunological tolerance라는 아주 고난이도 개념이 결합된 주제구나. 그럼 한번 어려운 내용이지만 자세히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자. 그래서 육모 형성 시기별 변화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자. 1차 육모 단계는 2주 때 시기를 말하고, 이는 사이토트로포블라스트와 신사이티오트로포블라스트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발생 그림에서 본 것처럼 구조적 돌출만 존재하고 사실 실질적 교환은 거의 없지. 즉 이제 처음 스타트인 거야, 스타트. 그리고 2차 육모는 3주차 때 이제 생성이 되는데, 1차 구성 플러스 그 아까 구조적 돌출에다가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메소드럼이 침투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혈관 구조를 형성하기 전 단계가 되네. 즉 거의 이제 준비 단계가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3차 육모까지 발달하게 되면은 이는 이제 3주 말쯤에서 4주 때 형성이 되는데, 아까 했던 2차 구성에 혈관 발달하게 돼. 이 페탈 캐필러리스들이 들어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실질적으로 물질 교환이 가능한 시기가 되겠네. 한번 정리해보면 3차 육모가 되어야만 모체의 라쿠나, 아까 말했던 이제 라쿠나 시스템의 라쿠나의 혈압과 태아 혈관 사이의 교환이 가능하게 돼. 그래서 이 모체혈, 신사이티오트로포블라스트, 사이토트로포블라스트, 기질, 태아혈관 순으로 물질이 이동하게 돼. 이거는 잘 떠올려보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윌리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단면을 봤을 때 그 단면을 구성하고 있었던 게 지금 맨 바깥층에 신사이티오트로포블라스트, 그리고 그 안에 사이토트로포블라스트 층이 있었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결국 3차 육모는 태아 모체 간 기능적 플라센타 유닛의 완성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한 표고, 면역 회피 기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게 사실 난 되게 궁금했거든. 어떻게 우리 이제 태아를 그런 외계 생명체를 인식할 수 있는 거를 쏙쏙 다 피해가는지. 그래서 모체 입장에서 태아는 유전적으로 절반 아버지의 항원, 그지? MHC를 포함한 이식 조직이잖아. 유전자가 이제 아버지 유전자, 어머니 유전자 결합해서 발생을 하게 된 거니까. 근데 이게 왜 안 일어나냐면 신사이티오 트로포블라스트의 특이한 성질 때문이래. 그럼 한번 봐볼까? 첫 번째 기전으로 면역 시간에 배웠던 MHC 클래스 1, 2를 바르는 억제하는 기전이 있네. 신사이티오 트로포블라스트는 클래스컬 MHC 1, 2를 발현하지 않아서 T세포의 인식을 회피하게 된대. 그러니까 인식하게 되는, 아예 인식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비고전적 MHC, HLA-G와 같은 MHC를 발현하는데, 이는 HLA-G, HLA-E는 NK 세포 억제 수용체와 결합하여서 NK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대. 자, 그 다음 파스 리간드를 발현하게 되는데, 침입한 모체 T세포의 파스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이 T세포의 아포프토시스를 유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T세포가 공격하려고 하면은 이 수용체가 딱 붙잡아서 죽게 유도하는 거지. 그 다음 IDO, 인돌레아민 2,3 다이옥시제네이즈, 이걸 생성하는데, 이건 트립토판을 고갈시켜서 T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대. 자, 그 다음 면역 조절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는 TGF-베타, IL-10 등 면역 어째서 인자 분비해서 TH1 면역 반응을 억제시킨대. 신사이티엄 구조는 세포 간 연결부가 없고 결정선 없이 융합되어서 항원 제시가 어려운 구조 자체를 가지고 있대. 이런 식으로 되게 신기하다. 신사이티오 들어봤을 때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이런 면역 반응들을 면역 일으키는 뭐 T세포, NK세포들을 어떻게 다 피해가네. 되게 중요한 방법이겠지. 왜냐하면은 태아가 건강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또 추론을 해보면은 이런 면역 반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 개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태아한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네. 이거 좀 궁금한데 한번 임상질환과 연관성에 대해서도 찾아볼까? 일단 첫 번째로 자간전증 프리클램시아라는 게 있네. 이는 이제 임신 20주에 발생하는 고혈압, 단백뇨, 또 다른 장기 기능 장애를 동반한 상태래. 그래서 심한 경우 태아 성장 제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대. 원인을 한번 봐볼까? 육모가 자궁 동맥을 깊게 침윤을 하게 되면은 트로포블라스트가 침을 실패하게 돼서 이게 원래 정상이 원래 육모가 깊게 침을 해야 되는데 이 자간전증은 트로포블라스트가 침을 실패해서 자궁 동맥이 수축성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일 때는 이 신사이티오 트로포블라스트 데리버드 팩터가 이러한 것들을 조절을 해서 혈관을 적절하게 재형성을 해야 되는데 자간전증은 이 SFOT라는 게 이제 얘네를 억제하는 유전자인가 봐. 그래서 태반 저혈류, 이스케미아 증상이 발생하게 된대. 그래서 면역 관련 요인에 대해서 한번 봐보면은 이 HLA-C, KR의 사고장애 이상이 생겨서 이 침윤을 조절하는 거에 문제가 생긴대. 그래서 면역 반응이 우세, 즉 면역 반응이 실패하니까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우세하게 나오겠지. 이제 결과적으로 이 신사이트로포블라스가 손상이 되고 저산소증, 전신 내피세포 기능 장애가 발생하게 돼. 그리고 이제 반복 유산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 왜냐하면 이제 면역학적 기전을 보면은 이 면역 관련 실패, 즉 이 아까 MHC 비발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모체 T세포나 NK세포 공격이 증가하게 돼서 유산할 확률이 높아지겠지. 아까 말했던 FAS의 발현 감소, 이거는 이제 T세포의 어파토시스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패가 돼서 트로포블라스트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 다음 뭐 이런 Treg 세포들 조절 T세포가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태아 성장 제한을 하는 또 원인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태아 체중이 동일 재태어날 평균의 10% 미만이 됐을 때를 태아 성장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관련 원인은 3차 육모 발달질, 즉 이런 물질 교환이 영양소를 적게 받으면 당연히 성장이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같이 연결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또 태반이 섬유화가 되는 문제도 있네. 이 육모막 기질이 섬유화가 진행되면은 이게 두꺼워지니까 확산되는 거리가 멀겠지. 즉 효율이 되게 떨어지니까 교환하는 산소나 영양분을.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지. 또 태반 유착 이상, 이런 육모 질환 같은 임상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올가노제네시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기관들이 형성하는 거를 배웠잖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교수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게 폐에 관한 발달이었는데, 이 폐가 수도글랜듈라 단계에서 카널리큘라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거든. 이때 어떤 세포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 시기에 이제 미숙아가 태어나면은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지원서 엠브리올로지한테 물어보도록 할게. 음,
이제 태아의 폐 발달에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져 있대.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먼저 봐보도록 하자. 엠브리오닉 단계는 4에서 7주 차로 이제 기관과 주기관지를 형성하는 시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찾아봤을 때 나왔던 이 수도글란두로 단계는 5에서 17주로 기관지 계통을 형성하고 형성하는데 가스 교환하는 구조는 아직 없대. 그리고 이 카널리클러 단계는 16에서 25주로 호흡세관을 형성하고 초기 폐포관을 형성한대. 아, 이게 뭔가 중요해 보이네. 그리고 사크열 단계는 이제 24주 이후부터 38주까지로 폐포난과 1형 폐포세포가 분화하는 단계이며, 마지막으로 아베올러 단계는 출생 이후의 이제 시기인데 진정한 폐포가 성숙하고 수가 증가하는 시기를 말한대. 그래서 내가 한 질문에 이제 수도글랜달라에서 카날리클의 전환기는 호흡 기능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래. 그래서 수도글랜달라 단계를 좀 더 자세히 봐보면 분비선처럼 생긴 초기 폐 단계래. 그래서 말단 세기강지까지 형성이 되고 모양은 샘처럼 보이는 구조래. 그치? 그리고 세포는 아직 단순 원주 상피 세포고 폐포 세포는 아직 없는 시기야. 즉 이 말은 뭐야? 가스 교환이 불가하고 아직 태반에 전적으로 의존한 시기인 거겠지. 그래서 이 카널리클러 단계부터 진짜 호흡기가 시작하게 되네. 그래서 구조가 이 터미널 브론키올레에서 레스피레토리 브론키올레 그리고 아블라 덕트가 형성이 되는 시기네. 세포도 변화가 일어나겠지. 이때 편평한 타입 1 뉴모사이트가 등장을 해서 이거는 이제 가스 교환 세포들이고, 입방향 타입 2 뉴모사이트도 분화가 시작이 되네. 그래서 폐포관 주위에 모세혈관이 침현되어 얇은 가스 교환막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대. 기능적으로는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해. 근데 아직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서펙탄트, 표면활성제가 거의 없어서 기능적으로는 좀 미성숙한 시기긴 하지. 그래서 이 시기에 왜 미수가 태어났을 때 호흡 곤란이 되겠어? 그러니까 폐포 같은 게 형성이 되기는 하는데 아직 이 표면활성제가 없어. 그리고 타입 2 뉴모사이트가 일단 미성숙하겠지. 그래서 이게 서펙탄트 생산이 부족해. 이 표면적 활성제를 생산이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폐포가 표면 장력이 되게 높아지겠지. 그 말은 폐포가 이게 쉽게 찌그러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직 모세혈관과 폐포막이 미성숙해서 산소 교환 효율이 매우 낮아. 이 결과로 청색증, 빠른 호흡, 누력성 호흡, 저산소증이 발생하게 된대. 그래서 일반적으로 28주 미만의 미숙아는 이 표면 활성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공호흡과 외부 설펙탄트 투여가 필요하다고 하네. 그래서 이 우리가 설펙탄트라고만 알고 있던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봐보자. 이거는 또 나이파메토일 포스파티드 콜린이라는 DPPC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네. 그래서 이거의 분비세포는 타입 2 뉴모사이트고 34주에서 35주에 충분한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된대. 이렇게 폐가 발달하는 걸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또 신장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 중 하나잖아. 그래서 내가 미리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신장은 이제 중간 중발부에서 프로네프러스, 메소네프러스, 메타네프러스 순으로 이제 발달하는 과정을 거친다는데, 이제 각각의 성인에서는 어떤 흔적 구조로 남고 그 메타네프로스가 최종 신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유도 신호가 필요한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 이렇게 일단 중간 중배엽에서의 신장 발생 순서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히 보고 넘어가자. 그래서 이 사주경에는 프로네프로스라고 아직 기능이 없고 성인에서는 이게 흔적도 없이 태어난대. 그 다음에 이제 메소네프로스는 중신장인데 이거 이제 4주에서 10주 때의 신장 발생 순서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오줌 생성을 하는 기능을 한대. 그래서 남자에서는 이게 정관과 부고환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여성에서는 거의 퇴화하게 된대.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네프로스는 후신장. 이게 거의 마지막 최종 단계겠지? 그래서 이게 영구 신장으로 발달을 하고 성인에서도 이제 최종 신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히 봐보자. 프로네프로스는 목 쪽에서 발생하는데 처음에 서비컬 리전에서 발생하는데 아주 잠깐 존재했다가 빠르게 퇴하게 된대. 그래서 사람에서는 기능이 없고 그 다음 이제 메소네프로스는 thoracic, lumbar region에 형성이 되고 이제 간단한 네프론과 모든 네프릭 덕트와 이제 울피안 덕트라고도 하지 연결이 된대. 그래서 배아기 때 오줌 일시적으로 소변 생성이 가능하고 이 울피안 덕트가 나중에 생식기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남성으로서는 정관, 부관, 정낭 등으로 이제 성인 구조로 남게 되고 여성에서는 대부분 퇴화를 하는데 흔적 구조로 못 가 알터널 덕트라는 것들이 있대. 이제 마지막 단계인 메타네프로스는 후신장으로 이 사크럴 리전, 즉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장 부위 쪽으로 이제 가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구조는 첫 번째로 유레트릭 버드, 요관싹으로 또 후신장 간염, 멘타네프릭, 메센카인 등이 있대.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네프론을 구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 메타네프로스가 제대로 발달하려면 이 요관싹과 간엽 사이에 머추어 인덕션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된대. 한번 순서를 봐볼까? 중간 중배엽에서 유레틱 버드가 우피언 덕트에서 나온다. 이 유레틱 버드가 메타네프릭 메센카임으로 침입을 하게 되고 양측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성장과 분해를 유도하는데 이걸 이제 유도하는 주요 유도 신호들이 있겠지. 이것들은 이제 거의 처음 보는 내용들인데 한번 그래도 봐보고 궁금하니까 봐보고 가볼게. 메타네프릭 메센카임 구조에서는 이 GDF라는 신호를 분배하는데 이거는 유레틱 버드의 성장을 유도한대. 그러면 이제 이 성장을 유도한 유레틱 버드에서는 이 FGF2, BMP7, WNT9B, WNT4 그래서 이 각각의 신호들은 위에 거는 간엽세포의 생존과 유도를 유지하고 아래 거는 메센카임은 F셀룰러로 변환해서 네프론이 형성하는 이런 유도 신호구나. 그래서 이 어리테이라는 수용체는 GDF의 수용체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지 이 GDF의 수용체이고 이게 이제 버드 브랜칭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대. 그 다음 PAX2, WT1 이거는 메센카임 유전자 발현 조절하고 있는 전사인자의 역할을 하며 세포 생존 분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대. 그래서 이러한 유도가 결국에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지만 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지. 결국에 이게 신장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유도 과정이잖아. 그러면 일단 이 신장과 관련된 질환이 되게 많이 생길 텐데 일단 첫 번째 질환으로 레널 어제네시스 신장이 아예 무형성이 돼버리는 질환이 돼. 그래서 이건 아까 위에 나왔던 GDF, NF 이런 것들의 돌연변이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한쪽이 형성이 실패하고 근데 또 양쪽이 실패하는 이런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태아 성장 과정에서 이 호르몬이 되게 또 중요하게 작용하잖아. 이제 우리가 뭐 배웠던 뭐 LH, FSH, 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태아 성장 과정에서 모체 태반 태아가 호르몬 합성을 막 협력을 해서 이루어진대.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과 중요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태아 발달을 주는 구체의 역할이 뭐고 또 이 태아 부신 아드레날 글랜드가 어떻게 기여하는지 한번 지핀이한테 물어보도록 할게.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태아 발달과 임신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이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태아 부신은 중요한 전구물질 제공자로 작용을 하게 된다네.
그럼 이 모체 태반 태아 호르몬 합성 단위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자. 임신 중 태반은 자체적으로 호르몬 합성할 수는 있지만 이 전구체가 부족하다고 하네. 그래서 모체와 태아가 공급할 전구체를 받아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합성을 완성해요. 이 3자 협력 시스템을 fetal placenta maternal endocrine unit이라 부른대.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먼저 봐보도록 하자. 합성 경로는 주로 태반의 syncytial triomphe of Lester에서 합성이 되게 되고, 이게 아까부터 좀 역할을 되게 많이 하네, 그치? 그래서 이 전구체인 콜레스테롤은 모체의 혈중 LDL에서 공급을 하게 된대.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콜레스테롤에서 유도되는 거로 이제 배웠었지. 자, 다음 그래서 기능을 한번 봐보면 자궁 내막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탈락막 이제 자궁 내막은 탈락막 네스트와 유지해서 착상인 임신 유지에 필수적이야. 그리고 자궁 수축 억제하는 역할도 하지. 이거는 평활근 이완, 조기 분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면역 억제를 조절하는 역할도 해요. 그지? 아까 했었지. 신사이트드 오버스가 모체 면역 관용을 하는 거. 그리고 폐 발달에 간접 기여를 하는데, 이 알도스테론, 코르티솔 전구체거든. 이 프로게스테론이 이 코르티코이드랑 이 알도스테론이 나중에 되거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폐 성수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대. 그래서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한번 또 봐보도록 하자. 주로 에스트리얼이고, 합성 경로의 핵심은 이제 태아 부신과 간의 기여인데, 태아 부신, 이 fetal adrenal cortex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는 이제 DHAS라고 이름이 좀 길고 어렵지만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서페이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대. 그리고 태아 간과 태아반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DHEAS가 이 16-OH-DHEAS로 전을 하고, 또 이거를 태반에서 결국 마지막으로 에스트롤로 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 rate limiting step은 태아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이 DHEAS의 생성 능력이 되겠네. 그래서 기능들을 보면은 이제 자궁 혈류를 증가시키고 태반 성장을 촉진하며 또 자궁 수용체 조절, 유선 발달, 태아가 간과 부신을 자극하는 기능들이 있네. 되게 진짜 우리가 배웠던 것보다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니까 기능들이 엄청 많은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옥시토신 수용체, 갭접합을 갭 정션의 발현을 유도하는 그 이제 에스트로겐의 기능이기도 하겠네. 그래서 태아 부신이 이제 독특한 구조를 가지는데,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구역이 두 가지로 나뉘네. fetal zone과 definitive zone으로 나뉘는데, 이제 fetal zone은 전체 부신의 80%를 차지하고, 아까 위에서 중요하다 했던 DHEAS의 합성의 주된 장소가 되겠지. 그리고 이 definitive zone은 성인에서 볼 수 있는 부신 피질로 전환된 구역을 definitive zone이라고 한대. 그래서 출생 후 fetal zone은 퇴축이 되고, 이 definitive zone이 성인 부신으로 재구성이 일어난다고 한대. 그래서 역할은 이 DHEAS를 제공하고 에스트로겐 합성에서의 전구체겠지, 이거는. 그리고 코스티솔을 생산해서 폐 성숙 및 간 발달에 기여를 하게 돼. 임신 후기에 이 태아 부신 기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분만 시작의 신호를 유도한 요소로 작용한대. 임상적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 이 임상적으로는 이 태반 기능이 저하했을 때 이 에스트로 수치가 저하해서 태아 발달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 다음으로는 태아 부신이 저형성되는 이런 문제점도 되겠고, 이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DHEAS 아주 중요했던 전구체가 생산을 감소해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게 돼. 다음으로는 전치 태반, 조기 박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균형이 깨져서 이 조기 진통이 유발이 되는 거야. 다음으로는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CAH로 이제 DH가 과잉이 돼서 모체에서 남성화 징후가 나타날 수 있대. 되게 신기한 과정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출생 직후에 이제 그럼 또 어떤 메커니즘이 일어나는지 궁금한데, 출산 직후에 이제 아까 폐호흡 관련해서 폐호흡이 시작을 하고, 이때 내가 좀 추가 조사를 해봤던 것은 foramen ovale, ductus arteriosus, ductus venosus가 이제 닫히는 과정이 일어난다는데, 이게 일어나는 사실 생리적 메커니즘이 좀 정확히 궁금하고, 이 구조들이 닫히지 않으면 어떤 신생아 질환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
이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하네. 그래서 출산 직후 폐호흡의 시작은 이 순환계의 대전을 일으키며 이 태아계의 우회혈관이 닫혀야 이 정상적인 성인 심폐순환이 가능해진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 보는 건데 한번 봐보도록 하자. 그래서 태아계에는 이제 우회혈관이 있는데 이걸 페터 션츠라고 하고 3대 우회혈관에 대해서 한번 봐보자. 구조로서는 foramen ovale 이거의 기능은 우심방에서 좌심방 우회로 가는 기능을 하면서 출생 후에는 fossa ovalis라고도 불린대. 그리고 ductus arteriosus는 폐동맥에서 대동맥을 우회하고 ligamentum arteriosum이라고 출생 후 이름을 불리고 ductus venosus는 제대정맥에서 가는 우회하고 IVC 일단 함께 처음부터 좀 봐보도록 하자. 출산 직후 이제 폐혈과 함께 발생하는 변화부터 보면은 일단 탯줄이 결절되면서 제대혈류가 차단이 되고 출산을 하면서 첫 호흡을 하면서 이제 폐포가 팽창하게 돼. 그리고 이로 인해 폐혈관의 저항이 낮아지게 되고 순환 방향과 압력 역전이 발생한다. 이게 뭔가 되게 중요해 보이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회혈관들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닫히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구조가 닫히는 생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자. 이 첫 번째로 foramen ovale 나눔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태아기에는 이 폐 저항이 높아서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 혈류가 우회가 일어나는데 출생 후에는 폐 저항이 낮아지면서 좌심방 압력이 높아지고 우심방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좌심방 압력이 우심방보다 높아지게 돼서 이 나눔공판이 기계적으로 눌려서 닫힌대. 그러면 이 눌려서 닫힌 게 수의 수교에 대해 해부학적으로 융합이 되면서 포사 오발리스를 형성하게 된대요.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그래서 다치지 않으면은 이 patent foramen ovale PFO라고 대부분 증상은 없는데 이게 폐색전, 좌심방, 전신순환,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네. 다음은 ductus arteriosus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얘의 정상 기능은 폐동맥에서 대동맥 우회해서 폐순환을 회피하는 기능을 한대.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폐가 팽창하고 산소 분압 올라가고 프로스타글란딘 E2가 낮아지면서 이제 뭐 다치게 되겠지. 그래서 다친 기전을 한번 가보자. 산소 분압이 이제 증가하면서 평혈근이 수축되고 아까 말했던 프로스타글란딘 E2가 감소하면서 산소가 증가 그리고 제대 결찰로 태반 피질 공급이 차단되는. 그치. 그래서 이로 인해 수축과 폐쇄가 일어나는 이 순서가 기전이 발생하게 된대.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12에서 24시간, 해부학적으로는 1, 2주 이내에 리가멘텀 알테리오성으로 변한대요. 이게 다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일단 이름은 파텐 덕터스 알테리오서스라고 PDA라고 불리는데 좌우 단락이 일어난다. 그리고 폐혈류가 과다하게 돼가지고 폐분조, 심부전, 성장 지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는 NSAIDS 그리고 또는 수술적 결찰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 NSAIDS는 우리가 이제 그 대사질환 시간에 배웠던 아라키도닉 에이시드가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바뀌는 걸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것들이 이제 그 COX 효소를 억제했잖아. 이거랑 이제 관련이 또 있겠네. 그치? 다음으로 이제 C. ductus venosus 정맥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의 정상 기능은 이제 제대정맥에서 간을 우회하고 IVC 상수 풍부한 혈액을 심장으로 빠르게 전달하는, 그지? 그래서 변화는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제대정맥 혈류가 차단해서 흐름이 소실되며 혈류 정지나 자동 수축과 섬유화에 의해서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기능적 폐쇄가 된 다음에 리가멘텀 베너썸으로 변하게 된대. 그래서 이게 다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매우 드물지만 이상혈류가 발생할 수가 있대. 이런 것들 질환도 발생할 수 있는 되게 신기하다. 간 기능 장애, 뇌증상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걸 요약한 것들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소마틱 모자이시즘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소마틱 모자이시즘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현재 이게 어떤 연구에 이용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겼거든.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한번 지원서 엠브리올로지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 소마틱 모자
그래서 일단 소마틱 모자이시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이 소마틱 모자이시즘은 한 객체 내에서 유전적으로 다른 체세포 집단이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해.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모든 세포가 동일한 수정란에서 유래했잖아. 근데 동일한 수정란에서 유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연변이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서 일부 세포에서만 유전적 변화가 존재해. 즉, 한 사람 안에 유전자가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세포들이 공존하는 걸 얘기하겠지. 그래서 이 발생 시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발생 초기에 이제 일어나면 많은 세포 계통이 퍼지면서 전신적 모자이크가 가능해. 성장 후기나 성인 때는 국소적인 조직에만 이제 제한이 되게 되겠지. 그래서 예시로 이 8세포기 무렵 돌연변이에서는 신체 25%에서나 변이가 보일 수 있대. 그리고 성인에서 특정 세포군 돌연변이는 그냥 국소 조직 질환, 피부나 뇌 이런 국소적인 부위에서 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요 발생 기전에 대해서 한번 볼까? 기전 점 돌연변이는 DNA 복제 중 오류, 염색체 이상에 관한 기전에서는 미분리, 부분 결실, 중복 등이 있겠네. 후성 유전적 변화로서는 DNA 메티라, 히스톤 변형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다 어떤 무테이션을 일으키는 이 원인들이 되겠지. 그래서 전이효소 활성화되면 라인 1과 같은 모바일 엘리멘트가 삽입되어서 이렇게 소마틱 모자이시즘이 일어나게 된대. 그래서 이제 현재 어떤 연구가 일어나는지 내가 이제 가장 관심이 있었거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신경과의 질환과 뇌모자이크와의 이제 연구인데, 뇌전증, 에필lep시. 그래서 이거는 뇌 일부 세포에서 발견한 생한 소마틱 뮤테이션의 원인이 된대. 이게 MT-OR 패스웨이 변이 등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라고 하지). 일부 케이스에서 후기 발생 소마틱 뮤테이션과 연관이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됐대. 그래서 정신부연증, 조현병 이런 것들도 유전체 불안정성과 모자이크성의 상관성 연구 중에 진행되고 있대. 이제 인간 대뇌는 세포수가 엄청 많잖아. 그래서 860억 개 이상이 있대. 그래서 이 모자이크성 변이가 국소적 신경 네트워크 이상으로 작용이 가능해. 두 번째로 암 연구에서도 이제 많이 이용이 되겠지. 그래서 암은 애초에 본질적으로 후천적 체세포 변이의 결과야. 그지? 이 종양 내에서 클론 다양성, 악재 내성과 전이성을 결정을 하고, 이 최근에는 단일세포 연기서의 분석을 통해서 싱글셀 시퀀싱을 통해 암세포의 모자이크 패턴을 분석한대. 심장, 피부, 기타 조직의 국소 질환에 대해서도 한번 봐보도록 하자. 이 질환으로는 이 프로테어 신드롬, 이 AKT1의 체세포 모자이크 변이로 인한 비정상 조직 성장입니다. MCCUN이 ALBRIGAT 신드롬, 지금 이거는 GNAS 유전자의 모자이크로 인해서 골형성 이상, 색소 침착, 내분비 이상 등의 이런 문제가 발생한대. 그래서 다음 선천성 피부 질환, 피부 조각별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염색체 이상이래. 다음으로는 이제 배아 유전자 편집 및 진단, 이 엠브리오 에디팅 (PGD라고) 하는데, 이 CRISPR 유전자 편집 시할 때 모자이크 현상 발생 가능성이 큰 문제라는데. 그래서 하나의 배아 내에서 편집된 세포, 안된 세포가 공존을 해서 이게 어떤 결과로 될지 예측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PGD에서도 모자이크 배아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대. 오지영 교수님의 강의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대. Somatic mosaicism, single organism with genetically distinct subpopulations. 그래서 다양한 질환에서 포스트 자이고틱 뮤테이션으로 인한 불균형 유전자 구성이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오지영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에 더 심화된 이런 내용들을 내가 많이 질문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큰 틀 안에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다양한 진짜 엄청 많은 유전자들도 작용을 하고, 아까 기억나는 이제 선모 운동, 정말 예상도 못했는데 이 선모 운동이 유체의 흐름이 우리 몸의 위치, 장기들의 위치를 조절하고, 또 다양한 진짜 그 하나 조그만 데서 발생한 문제가 얼마나 큰 병으로 파생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체가 또 발생하기 정말 유기적으로 되게 많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어떤 시스템 하나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치명 죽을 수 있겠다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생학, 그냥 단순히 이게 수정란에서 태아가 돼서 출생하는 과정에만 국한되어 있는 학문이 아니라, 정말 그 단계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그 몇 시간, 며칠 차이로
이 우리 몸에서 생기는 변형이 엄청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되게 연구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발생학이라는 게 이 유전학, 뭐 생물학, 화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물리학까지, 뭐 내가 그 학생 출제 문제로 이제 냈던 그 엠브리오 폴링에서도 이게 장력과 수축력 조절을 하듯 정말 다양한 학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더욱 많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신체도 정말 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특히 우리 뇌나 신경 이런 쪽은 이 많은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아까 뉴로튜브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뇌 형성도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정말 아직 연구가 덜 된 분야가 아직 많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파헤쳐 가면서 또 나중에 내가 의사가 됐을 때 연구를 또 같이 진행해보고 싶고, 또 미래에 이 발생학이 계속 연구가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지식들이 좀 바뀔 텐데,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 아마 미래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발생학 지식들이 틀린 내용들도 밝혀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어떤 새로운 학문이 또 연구되고 어떻게 발생학이 연구되게 될까? 실제로 발생학은 이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과학이래. 그래서 아까 개통 반복설처럼 과거의 정설을 연구했던 개념들이 새로운 기술, 유기적 통찰, 단일 세포 분석 등의 발전으로 뒤집히거나 이제 새로 또 전개가 될 수가 있대. 그리고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크대. 그래서 기존 발생학 지식 중에 재검토 가능성이 큰 영역이 있대. 그래서 세포 운명 결정하는 거, 세포가 신호 전달 경로, 실제로는 이게 네트워크적 시간 공간에 따라 유동적이고, 기관 형성 시기와 경계, 이건 이제 유전자 발행 타이밍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이 발생 유전자 중심이라는 내용이 후속 유전학, RNA 조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계속 재검토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새로 떠오르는 학문 분야가 이 organoid biology라고, 줄기세포로 만든 미니장기 인비트로, 그래서 인간 배에서 보기 어려운 구조나 이런 것들 연구가 가능하대. 그래서 미니 뇌, 미니 장, 신장, 폐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윤리적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의 연구가 더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아직 신중한 부분이긴 하지. 그래서 싱글셀 오믹스, 이것들은 이제 한 동일 조직 안에서도 이질성이 파악된다. 그리고 에피제네틱 디벨롭먼탈 바이올로지, 뭐 합성 발생, 아까 말했던 이런 바이오케미컬 메카노 엠브리올로지. 그래서 과거에 이게 무시되었던 세포 압력 인자력 등이 오히려 지금은 조직 분야의 이제 핵심으로 밝혀지고 있대. 그래서 이 미래에 발생할 연구는 이제 시공간적 유전자 분석을 하고, 또 동적 유전자 세포 운명막 이런 AI 시뮬레이션 3D 발생 등을 통해서 더더욱 발전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원스 엠블러지와 발생학 공부를 같이 한번 심도 있게 해봤고, 앞으로도 더욱 발생학 공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021-1015 임제제의 발생학 지원스 엠블러지와 함께하는 발생학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